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직접 변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민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내란죄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큰 틀에서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계엄령은 야당의 국정 방해 때문이다. 현재 수사는 광기다라는 이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런 내용들을 좀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변호 전략이 어떻게 좀 나올 것 같으신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죠. 통치 행위에 대한 주장을 다시 한번 변호인단 쪽에서는 반복적으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아마 지금의 주장 자체가 굉장히 고육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담자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통치 행위로 법리를 정리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글쎄요, 전 내란죄는 너무나 명확한 범죄입니다. 내란죄가 어떻게 이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하는 경우가 내란죄라고 법문에 명시가 되어 있죠. 국헌문란 목적은 반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지만 국회라든가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의 권능을 해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국헌문란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폭동이라는 것도 지금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폭동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란 사건에서의 폭동은 가장 넓은 범위의 폭동입니다. 구체적으로 교전 상태가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유형력을 행사하기만 하면 그것이 폭동으로 인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진입시키고 그다음에 국회의 경우에는 창을 깨고 진입을 시도했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진술로 보게 되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라는 진술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느 것을 살펴보더라도 내란죄는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변호사님의 말과는 달리 어쨌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지금 내놓은 이야기를 보면은 일단 좀 따져보겠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계엄 사태, 그러니까 계엄의 선포가 일종의 대통령의 법적으로 명시된 권한의 행사였다, 고도의 통치행위였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원인으로 이 야당의 각종 입법 폭거를 비롯한 국무위원 탄핵 소추, 그리고 이제 특검과 국조를 통한 행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을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에 명시된 권한을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처럼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이 극한의 갈등 대립 상황에서 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경고성의 의미 뿐이었지 실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의사가 없었다라는 것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 측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게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는 탄핵 심판과 이게 좀 내란죄는 형사처벌로 좀 다르게 취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각각 다른 어떤 법리와 논리를 통해 접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변호사님이 내란에 대해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과 변호인단 측에선 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냐, 그 자체가 형용 모순이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군부에서 출발한 이게 내란 행위였기 때문에 내란으로 인정됐지만 현직 대통령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게 폭동이라고 하면 통상 마을 단위의 어떤 물리력이 구체적으로 행사돼서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국회에서 아마 유리창 하나 깨졌다라는 정도의 저는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이걸 내란으로 확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라고 변론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윤 대통령의 직접 변론 가능성도 제시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피고인의 입장에서 스스로 변론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상황이긴 하고 실제로 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본인 스스로가 일단은 검찰 출신이죠. 검사이시기도 했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진술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찌되었건 재판 기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겁니다. 본인의 출석과 그다음에 진술 시기를
아마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그 헌법재판소의 심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하나의 뭐 꼼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 심리 자체를 마냥 길게 끌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죄송합니다. 헌법 질서가 지금 장기간 공백 상태로 두는 것을 아마 헌법재판소가 아마 용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재판 지연 전략은 아마 큰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직접 변론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일까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대국민 담화에서도 직접 입장을 밝히셨듯이 이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검찰총장이 법조인 출신으로 이제 완연하게 법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변론을 하는 것이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 또한 현재 지금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고도의 통치 행위, 즉 이것은 정치적인 의사 표시를 한 것이지 어떤 물리력 행사의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방금 이제 재판 지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그 어떤 사건보다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계자들의 신변이 이미 모두 확보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공수처와 검경은 물론 이제 그 통합수사본부까지 종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현재 변호인단이 아직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단 지난주에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는데 현재 이 상황을 두고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헌재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변호인단을 통해서 어떤 전략들을 내비치고는 있습니다만은 헌재가 발송한 탄핵소추 의결서의 수령 여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안 받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있는 건지 먼저 좀 궁금한데요. 일단 마냥 이것을 수령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도 있었고요. 그 경우에도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두게 되면 도달했다라고 봤던 그런 전 사례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야 이런 재판 자체, 심리 자체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구사할 수는 있는데 그와 달리 헌법재판소의 심리 시기의 절차는 아마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것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살펴보게 되더라도 헌법 질서를 수호하지 않은 의사가 없다라고 해서 탄핵 사유 중에 하나로 그것이 명시되기도 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재판을 지연한다거나 아니면 조사에 불응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에게 탄핵 사유를 하나 더 덧대고 있다. 오히려 패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괜한 이런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한 행위 자체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의결서 수령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연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탄핵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 사건이 시작된 지 이제 2주 정도도 흐르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게 지연을 위한 전략이다라고 얘기하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 각종 수사기관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도 소환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공수처에서도 소환 예정이다, 긴급 체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부르는 대로 그대로 가서 수사를 받는 것도 사실 좀 부자연스러운 일일 것이고요. 실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실제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한 것은 한 번 정도에 그쳤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사태에 대한 상황 정리와 사실관계 확인을 마치고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한 채 이 어떤 사건에 대한 진행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사 상황을 두고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저희가 앞에서도 짚어봤습니다만 정면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검찰과 공조본의 소환 통보에는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검찰과 공수처가 각각 지금 소환 조사를 요청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피의자 신분에서는 그러면 어디에 내가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공수처와 검찰 간에 이러한 부분은 조율할 필요가 있다. 괜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그런 명분과 빌미를 줄 수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번 내란 사건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속히 소환에 응해서 그다음에 조사를 받고 본인의 주장을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 것이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공수처와 검찰의 소환 조사에 대한 별개의 조사 요청에 대한 그런 명분을 또 들이밀 것이고요. 그다음에 변호인과의 아직까지 변호 전략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았다. 변호인 준비가 마련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가면서 아마 조사를 굉장히 늦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더 인신 구속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각종 증거를 조작하거나 삭제, 그다음에 멸실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전히 대통령의 지위는 있죠. 물론 직무가 정지되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도 자체가 인신 구속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측근에서도 어쨌든 소환 통보와 관련해서 며칠 내에 의견을 내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재 27일로 거의 한 첫 번째 그 심리가 재판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석을 이미 통보한 상태라 절차가 진행을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의 일부 절차를 이런 식으로 응시한다고 해서 이게 재판 절차 자체가 지연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셨듯이 현재 수사기관들도 어떤 형태와 어떤 방향으로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통일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라고 하기엔 이미 관계자들이 모두 다 파악이 된 상태인데다가 현재 국방위 등을 통해서 그 관계자들의 증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이게 뭔가 재판의 지연을 위한 전략적인 측면으로 보기보단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꾸리고 명확하게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일부 절차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헌법재판관이 이제 9명이고 9명이어야 하는데 6명이고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국회 추천 몫의 후보 3인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정해진 겁니다. 다만 이제 지금 문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지금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이거 국회에서 하는 건데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일단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은 사임을 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큰일을 한 게 사전에 여야 합의를 이미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추천에 대한 여야 합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미 이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이 불참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데 전혀 문제점은 없다. 정 안 되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해서 투표를 진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 주장 자체가 괜한 발목 잡기로 비춰질 수가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없는 게 아니냐.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런 주장까지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권성동 그 당시 의원은 반대의 주장을 했어요. 헌법재판관, 대법원장의 몫으로 추천이 되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그때 주장을 했고 실제로 그 당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국회 몫으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명은 국회가 결정을 하고 단순한 형식적인 임명 절차만 권한대행이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 절차상의 하자도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민주당이 사실 편리하게 취사 선택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헌법재판관이 현행 이제 6명 체제로 불안정하게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이 기존의 국무위원 7명을 탄핵 소추하고 그 7명에 대한 심리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탄핵을 당할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불안정한 체제를 선택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을 국민의힘이 방치한 것이다라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다. 이렇게 반박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변호사님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거에 권한대행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 이제 추경호 당시 민주당의 대표였죠. 그리고 우상호 의원, 박주민 의원 모두가 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다.
부적절한 처사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세 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추천만,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으로 추천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 자체를 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워딩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양측의 주장이 부딪힌다라고 하면 실제 어떻게 되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에 그 대법원장의 추천 몫이었던 그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을 당한 이후, 그러니까 즉 직무만 정지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거리가 된 이후에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그러한 권한을 행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의 주장을 전격적으로 수용을 한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과거의 전례를 기반으로 일관성 있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한 권한대행의 그 인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앞서 헌법재판소도 입장을 밝힌 바 있거든요. 지금 김정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이미 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방이 오가고 있는 거거든요. 헌재가 이미 해석을 내놓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 국민의힘이 괜히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그런 꼼수로 비춰지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헌법 질서가 다시 한번 하루빨리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전혀 다른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주장을 계속해서 고집할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조속히 인사청문회에 복귀해서 3명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임명하는 절차를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데 힘을 쓰는 것이 온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헌법재판소에서는 임명이 가능하다고 본다라는 입장과 동시에 6인 체제에서 충분히 상정과 심리가 가능하다라는 입장도 동시에 내놨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6인 체제인지 9인 체제인지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고요. 그것 또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6인 체제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만장일치가 되어야만 이것이 탄핵안이 인용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재 그 6인 중에 한 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6인 체제에서 했을 시에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 불안감 때문에 민주당에게 유리한 판도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인 압박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일례로 현재 그 6인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이제 2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헌법재판관입니다. 그리고 또 2인은 그 김명수 대법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에게 친화적인 위치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국회 3인 중에 2인 몫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선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9인이 완성되는 것 그 자체로 6인의 확실한 표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9인의 이 완연한 체제는 하나의 명분일 뿐이다. 그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어쨌든 지금 나온 속보에 의하면 민주당은 날짜도 정했고요, 위원장도 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단독으로 청문회 열겠다라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일단은 불참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예.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사실 민주당이 지금까지 단순히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뭐 올라온 양곡법이라든지 각종 특검 법안들도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들이고,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많이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그렇게 단독으로 올라온 법안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국회에서 추천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국회에서 단일한 이 의사결정을 거쳐서 이 수기민주제의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 측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국회 내에서 합의를 거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일단 민주당이 이렇게 단독으로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미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인사청문회라든가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대해서 다 동의가 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들이 추천한 목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체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인사청문회라든가 각종 절차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겠다.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심리가 가능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심리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추후에 파면 결정이 나왔을 때 그 정당성에 대해서 국민들 간의 분열이 발생할 수도 있을 여지도 있다 보니 가능하면 9명 체제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아마 타당하고 적법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헌법재판관 추가 3명 임명권은 무조건 진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 모두, 여야 모두를 위해서 온당한 절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아까 어쨌든 이게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형식적으로 임명 절차를 갖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절차적으로요? 일단 법상으로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는 아마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민주당 전체의 의견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 부분을 좀 한덕수 권한대행이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한덕수 대행을 지금 탄핵하지 않은 이유는 그나마 더욱더 혼란스러운 국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번 내란 사태의 중요 종사 임무자로 볼 수가 있는 분이죠. 국무회의에서 부의장을 맡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탄핵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내란 사건에서 중요 피의자 신분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구태여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하시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거부권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야 상황을 보면 대치하는 곳곳마다 결국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냐 이 부분이 굉장히 또 많은 이제 논란을 좀 낳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매우 소극적이고 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 그쳐야 된다. 그것이 교과서적으로 권한대행에 대한 해석이다라는 식의 이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렸던 것이 국무위원들이 현재 많은 국무위원들이 탄핵당하거나 공석인 상태이지 않습니까? 국무위원 인사권을 국무위원 지명을 비롯해서 그 제2요구권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 한편으로는 자기모순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선 만약에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제2요구권을 비롯해서 국무위원 인사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맞고 그게 아니라면 셋 다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현상 유지를 기준으로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 맞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 내용도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른바 검사 역할을 맡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총 11명인데 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구성이 됐어요. 이것은 야당 민주당 측에서 원했던 바는 아니죠. 국민의힘과 함께 탄핵소추위원단을 꾸릴 예정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층에서 합류를 거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에도 그때도 여야가 함께 탄핵소추위원으로 같이 함께 활동을 했었고요. 그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이 지금 권성동 신임 원내 대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엄중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내란 사건으로 인한 지금 탄핵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불참을 선언한 것 자체가 추후에 불거질 수 있는 각종 분쟁과 논란에서 그것을 이번 자기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떠한 빌미와 이유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의도가 좀 읽혀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당이 불참했다고 하더라도 탄핵소추위원단이 활동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차피 변론 심리 과정에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변호인단입니다. 변호인단과 탄핵소추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정에서 진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과 변호인단을 통해서 충분한 심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어째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판단이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판단이 사실 지금 그래서 그 구성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뭐 진은정 전 검사, 이성윤 전 검사 같은 윤석열 대통령과 과거 적대했거나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걸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국민의힘 측에서 그럴 만한 여력이 있는 상황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어떤 충분히 문제의식과 여론의 공감대가 있는 상태에서 여당 내에서도 일정 정파적인 이런 분화가 이루어진 상태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면 이번 경우에는 여당이 충분히 중의를 모으지 못한 상태에서 당론을 뒤집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여파로 현재 한동훈 대표 체제가 붕괴가 돼서 현재 그 권성동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오늘 의원총회를 거쳐서 다소간의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명확한 스탠스를 가지고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양쪽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율을 하고 싶다면 조금 더 시간차를 두고 구성을 했어도 됐을 텐데 국민의힘이 좀 대열을 갖추기도 전에 너무 성급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엄과 관련해서 사전 모의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서서 보도로 전해드렸는데 계엄 선포 이틀 전에 전현직 정보사령관 그리고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이 햄버거 집에서 모임을 가졌다라면서 여기서 여러 이야기들이 좀 오갔다는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죠. 노상원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지금 현역 군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사령관과 대령들을 소집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소환을 해가지고 계엄에 대한 지시를 사전에 이미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지금 이 내란 사건 자체를 기획했다는 그런 의심도 받고 있는 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방첩사 내부에 별도의 수사단을 꾸렸다는 그런 정황이 있어요. 편제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수사단입니다. 아무래도 그 수사단 자체의 목적 자체가 계엄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조직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들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추후에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몫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과 함께 단순히 군대만 움직인 게 아니라 전직 군인들마저 동원했다라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요. 나와 있는 보도에 따르면 HID 출신들 중에 전직 HID 요원들을 이번 계엄 사태 때, 내란 사태 때 투입한 정황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직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민간인이라는 말이잖아요. 예. 민간인 신분이 지시를 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것이 이제 정황상의 증거인 것이고 확실하게 드러난 사실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수사 과정을 거쳐서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만 이제 민간인이 어떤 이런 사태에 개입했다라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밀한 검증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재 아직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공식적인 수사 절차가 아니라 어떤 국방의 폭로라든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많은 뉴스들이 지금 쇄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많은 뉴스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대다수는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게 사태를 관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것이 패스트푸드점에서 모임이 있었다라는 것도 사실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고 어찌 보면 좀 여론을 자극하기 위한 좀 그런 수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이렇게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높이고 있고 앞서 군 관계자들도 계속해서 그 정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공조수사본부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 출석 요구서 수령 거부에 대해서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청구까지 시사를 했거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본인을 방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수사에는 제대로 된 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압수수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겠습니까? 소환 조사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인신 구속의 필요성을 스스로 높인다고 할 수가 있겠고, 저는 조속히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인신 구속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경호처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괜히 경호처 본연의 업무라는 생각에 체포영장은 그 집행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반헌법적이고 반위법한 행위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 경우에도 해당되는 경호처 요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포영장 청구를 시사했다는 거는 결국 현직 대통령이 체포될 수 있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경호처가 무리한 그 방어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경호법이 일반법보다 좀 상위법으로 적용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호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법을 위반해서 하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이제 경호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신변상의 이 보호가 필요한 상태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속과 체포가 또 이제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이미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추가적으로 좀 유사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런 어떤 경호법이나 이런 기존의 어떤 과거의 관례들을 깨고 반드시 체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좀 다퉈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가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결국엔 동시다발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대통령 변호인단도 어디서 조사받을지 정리되면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으신지요? 지금 수사기관을 조율할 수 있는 주체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각자 수사권과 관할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경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공수처를 중심으로 해서 경찰과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것이 가장 적법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렇게만 된다면 사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탄핵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경험을 살려서 수사의 속도를 높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경찰 역시 정확한 관할권이 있는 주체입니다. 검찰의 경우에는 관할권 논란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지난번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관할권이 있다는 판단을 받긴 했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영장실질심사 재판부의 판단일 뿐이지 형사법정에서 나온 판단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1심, 2심, 3심까지 대법원까지 가면서까지 그 부분이 쟁점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각자의 권한을 다 존중할 수 있는 공수처와 경찰,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계속해서 이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이 응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기관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좀 공동수사본부 같은 개념을 통해서 일관되고 통일된 기조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수처가 그 핵심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수처가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도 아직 지금 이제 1년 넘은 상황인데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여론전을 통해서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애초에 기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소를 늦추면서 마치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냥 냄새만 풍기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구심들이 또 일부 지지층에는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파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집단이 하는 것보다는 검경이 통상적인 수사 과정에 참여하는 기관이지 않겠습니까?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국회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2시죠.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함께 만납니다.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만나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국정안정협의체에 관한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이 3명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좀 합의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 이게 예방 차원에서 만남이 성사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결론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탄핵 정국에서 지금 여야가 힘을 합쳐서 조속히 이 국면을 타개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국정안정협의체라든가 각종 민생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난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절히 국민의힘이 여당이다. 여당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을 충분히 납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서만이라도 여야 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의제를 선정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하는 그 정도의 결정은 이번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어쨌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에 첫 만남이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야 대표 간의 첫 만남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갈 걸로 보이십니까? 일단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균형을 잘 잡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또 초유의 사태를 맞았지만 저희가 민주당에 무조건 끌려다니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정안정협의체라는 것이 참 이야기와 취지는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정치는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여당은 행정부를 뒷받침하고 야당은 견제를 하고 국정 운영의 실책에 대해선 여당이 책임지는 것이 현 권력 구조의 순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균형을 잘 잡고 계시고 이에 이재명 대표가 순응을 했다라고 하시면 이 또한 바람직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오늘은 아까 말씀하신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롯해서 아무래도 제2요구권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재 이를테면 양국법 같은 정책적인 사안을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민주당이 통과시키지 않았던 그런 법을 이제 와서 제2요구를 유도하는 듯한 식의 그림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국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쌀농사에 대해서 무한정 그 국가가 보전을 해주는 형태의 법안입니다. 근데 보통 밭농사가 쌀농사로 바꾸는 건 굉장히 쉽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쌀 농가의 자급률은 100%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밭농가를 장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쌀농가의 어떤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국가 재정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무조건 민주당의 의견대로 가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국정 운영의 방향성과 기조 그리고 국가의 어떤 재정과 미래를 위한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비대위 윤곽이 오늘 좀 나옵니다. 크게 보면 이제 내부 중진에서 나올 것이냐, 권성동 원내대표가 겸임을 할 것이냐, 이렇게 큰 축에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움직임으로 갈 것 같으세요? 네, 사실 현재 그 당의 안정도 안정이지만 조기 대선 그러니까 시나리오까지 모두 다 좀 포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당내에서 좀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인사가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누구 하나가 원톱, 투톱으로 지금 당을 이끌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장의 자리에 오르느냐와 전혀 무관하게 좀 집단 지도 체제를 통해서 이제 당의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마 그런 방향으로 의총에서 좀 중의를 모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혼자서 모든 것을 끌고 가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엄중하고 부담감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겸임을 하기보다는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통합과 안정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대선 주자는 제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원외 인사는 제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다선 중진 의원들 중에 한 분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 살펴보게 되면 고정세 의원이라든가 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분들 그런 정도의 중진급에서 비대위원장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에서 원내 인사, 그것도 친윤으로 분류되는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는 아마 스스로 자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이 친윤이라는 계파 자체가 좀 부적절한 정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의 1호 당원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는 것은 어찌 보면 상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친윤이다 반윤이다라는 구분은 부적절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한동훈 대표가 물러난 상황에서 친윤과 어떤 친한의 갈등 구도도 이제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계파적 정체성을 따지기보다는 이 정권에서 이 상황을 수습함에 있어서 어떤 그 사람의 문제 해결 능력과 포지션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이 사태의 원인을 잘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이 사태의 원인의 그 근거에서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친윤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결론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과 현재 상황의 원인을 명확하게 짚을 수 있는 분이 좀 구원투수로 나서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 변론 준비기일 또 변론기일, 선고기일 모두 공개가 되지만 다만 저희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생중계가 되는 부분은 허용이 되지 않고 녹화 영상이 제공될 예정이다라는 뜻을 밝혔고요. 또 헌재가 보낸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역시 아직 대통령실에서는 수령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단은 생중계 부분은 과거에도 이제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녹화로 제공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헌법재판소가 과거의 전례에 따라서 생중계를 불허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적어도 변론기일 자체가 생중계의 필요성은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사실상 녹화 영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변론기일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누구나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중계는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생중계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법정 내부뿐만 아니라 법정 바깥에서도 각각 지지자들의 결집을 통해서 소란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 자체는 적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이 헌재가 보낸 의결서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질문을 드렸을 때는 이게 지금 너무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변호인단이 먼저 꾸려지고 변호인단이 좀 통일된 입장을 정리해서 변론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는 게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에서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기일을 명시해준 만큼 그 기간을 엄수해서 대통령실에서 합리적으로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들이 합리적으로 준비를 마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변론을 생중계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선고만 생중계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래서 이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주심이 되면서 좀 다소간의 불공정하다거나 좀 새로운 변수를 만들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있었는데요. 현재는 헌법재판소에서 원칙과 전례에 따라서 발맞춰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속보로 들어오는 소식들 비롯해서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는데요.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 조연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